피고인 박만수, 진술하십시오. 냉정한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석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든 순간 판사의 손이 떨렸어요. 4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아버지였습니다. 원망하며 살았던 아들이 이제 판사가 되어 아버지를 재판해야 합니다. 과연 40년 전 아버지는 왜 아들을 두고 떠났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법복 아래의 고요한 일상.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12층입니다. 아침 8시 반이면 판사 김도연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검은 법복은 언제나 단정했죠. 판결문을 읽는 목소리는 냉정했고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도연은 후배 판사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에 가까웠죠. 법정 안에서만큼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도연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철칙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마치 댐에 금이 가면 모든 게 무너지듯이요. 동료들 사이에서 도연은 냉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눈물 어린 탄원서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이 법정에서 울부짖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한 번은 젊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연을 호소하며 목이 메었는데 도연은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정이 아니라 법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나 보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연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물건이 하나 있다는 거리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탄광 입구에서 헬멧을 쓴 채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꼬마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자는 탄가루로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는 남자의 허리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끔 아무도 없을 때만 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늦은 밤 판결문 작성이 끝나고 사무실이 텅 비었을 때요. 그리고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아니, 사실은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차라리 잊고 싶은 존재였죠.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어릴 적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연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도망갔대요. 빚이 있었나 봐요. 애 버리고 말이에요. 그 말들이 어린 도연의 귓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쑥덕거렸고 선생님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도연은 혼자 운동장 구석에 서 있었죠. 그날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을 만큼 강해지겠다고요. 원망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분노는 출세의 연료가 되었죠. 도연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고 사법시험에 1년 만에 붙었습니다.
판사가 되었고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모든 게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일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오후에는 공판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혼자 집에 돌아가는 그런 날 말이죠. 그 사건이 배당되기 전까지는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법원 행정실에서 새로운 사건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죠. 도연은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건 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혐의 내용. 그런데 어느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건 번호 2026고합 417. 피고인은 박만수 82살, 직업은 전직 광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수? 그 이름을 본 순간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4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요? 흔한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기록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도연은 알았습니다. 세월에 짓눌려 허리는 굽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탄광길을 오르내리던 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던 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40년 만에 법정 피고인으로 돌아온 아버지였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며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전화벨 소리도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죠.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숙여 서류를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펼쳐들었죠.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동명이인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굽은 어깨, 그리고 그 눈빛. 틀림없었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키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혐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산 안전사고 조작 공모,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를 덮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었죠. 사건 개요는 이랬습니다. 20년 전 강원도의 한 탄광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3명이 갱도 붕괴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광산 측은 사고 원인을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표했죠. 하지만 최근 유족들이 제기한 재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갱도 붕괴는 안전점검 미비와 노후시설 방치가 원인이었고 광산 측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 중 한 명이 박만수였습니다. 당시 현장 반장이었던 박만수는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고 그 진술 때문에 유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서 박만수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었죠.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아니,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판사와 피고인, 아들과 아버지, 이 두 관계가 한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도연의 마음처럼요.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요. 탄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언제나 피곤해 보였습니다. 온몸에서 탄가루 냄새가 났고 손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도연을 보면 언제나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네주곤 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오늘도 착하게 있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따뜻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하필 내 법정이냐고요. 수많은 판사 중에 왜 하필 나한테 이 사건이 배당됐느냐고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사건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하면 다른 판사에게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회피 사유를 밝히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드러날 테니까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겁니다. 도연은 법조계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하고 냉철한 판사. 그런데 갑자기 버림받은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정의 눈빛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비웃음을 당할까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맡는다면 도연은 아버지를 재판해야 합니다.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아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4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요. 도연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82살의 노인이 된 아버지. 허리는 굽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한때는 도연을 번쩍 들어올리던 힘센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후배 판사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새로 배당된 사건 보셨어요? 광산 사고 관련 건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도연은 황급히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준호는 도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준호가 나간 뒤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도연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탄광 입구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와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 두 장의 사진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40년 전의 아버지와 현재의 아버지.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도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망하던 아버지가 법정 피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 도망칠 수 없는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정의 판사는 버림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복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요?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마주해야 한다는 것, 40년 동안 피해왔던 진실과요. 첫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그 사이 며칠 밤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공판 당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복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판사 김도연으로만 존재하겠다고요. 아들이 아니라 판사로서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과 증거로만 판단하겠다고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족들로 보이는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방청객들,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을 봤습니다. 거기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박만수, 아니 아버지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실제로 마주하니 더 늙고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도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피고인 박만수, 일어나십시오.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지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국선 변호인이 부축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피고인 박만수, 진술하십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질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여전히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고 변호인이 답변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어깨, 구분 등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노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엉켰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본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다시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닮았다.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판사님은 자신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틀림없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도연입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도연은 기계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듣고 기록하고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심리가 끝나고 재판이 휴정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판사석에 앉아 노인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느린 걸음걸이, 구부정한 등. 한때는 산처럼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바람에 꺾일 것 같은 나뭇가지처럼 보였습니다. 법정이 텅 비고 국선 변호인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판사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피고인 박만수 씨 말입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사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가끔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도 안 좋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도연은 말없이 서류를 받습니다. 진단서에는 알츠하이머 초기, 퇴행성 관절염, 만성 폐질환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탄광에서 일한 사람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던 겁니다. 양형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인이 나가고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법정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판사석에서 내려와 피고인석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의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 냄새와 탕가루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주를 마시던 아버지, 취해서 중얼거리던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아버지. 하지만 도망친 사람이야.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해. 과거에 저지른 일도, 나를 버린 일도. 그래야 내가 버려진 이유가 정당해지니까.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의미가 있으니까.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냉정해지기로요. 아버지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기로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법을 적용하기로요. 그게 판사로서의 도리이고 동시에 버림받은 아들로서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요. 이틀 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밤새 다짐한 대로 오늘도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만 보기로 했죠.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광산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광부 최영식이었습니다. 75살의 노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허리가 굽고 기침을 자주 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증인은 사고 당일 현장에 계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피고인 박만수도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최영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도 변호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의 손에 들린 펜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록에는 박만수가 현장 반장으로 당일 출근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검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영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출근 기록은 제가 대신 찍었습니다. 만수 형님이 부탁해서요. 왜 그런 부탁을 했습니까? 그날 만수 형님은 서울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최영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아드님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형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해서 서울에 있는 친척한테 돈을 빌리러 가셨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등록금.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사고가 난 게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형님은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영식은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 박만수를 봤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형님을 현장 책임자로 몰았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요. 형님이 현장에 없었다고 말하면 무단 이탈로 해고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님은 그냥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현장에 있었다고, 자기 책임이라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최영식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최영식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드님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해고되면 퇴직금도 못 받고 아드님을 대학에 보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형님은 모든 걸 뒤집어 쓰기로 한 겁니다. 도연의 손에서 펜이 뚝 떨어졌습니다. 펜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크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펜을 주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번쩍 스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도연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보는 순간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 가난한 광부의 아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합격했지만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연로하셨고 아버지의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등록금은 마련됐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선가 돈을 구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요. 도연은 그 돈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아버지가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도망이 아니었어?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다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이후 할머니가 구해온 돈,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지만 도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서류가 오갔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탄광사고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아들의 미래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이 비었습니다. 도연은 판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올린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상상했습니다. 탄광 깊은 곳에서 매일 죽음을 각오하며 일했던 사람. 동료가 사고로 죽는 걸 목격하고도 계속 일해야 했던 사람. 그리고 아들의 미래 하나 붙잡으려다 모든 걸 잃은 사람.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탄광 입구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사진 속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린 도연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도연은 사진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실은 지켜진 아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벌해야 한다는 확신, 복수해야 한다는 확신, 냉정해야 한다는 확신,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도연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며칠 뒤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지난 며칠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증인 최영식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도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곧 알게 됐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에서 최근 입수한 자료라고 했죠.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검사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당시 광산회사의 내부 문건입니다. 20년 전 사고 직후 작성된 회의록과 내부 보고서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회의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갱도 붕괴 원인은 안전점검 미비와 노후시설 방치가 명확함. 하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막대함. 따라서 현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유리함.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장 반장 박만수는 사고 당일 무단 이탈 사실이 있음. 이를 빌미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박만수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되 대가로 퇴직금 전액 지급 및 아들 학비 지원을 약속할 것.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바쁘게 메모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건이 나왔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에는 광산 소장 김철수 그리고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모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산회사는 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정치권의 힘을 빌렸다는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만수는 사고 조작의 주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양이었습니다. 회사와 정치권이 짜고 친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것뿐입니다. 변호인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됐습니다. 피고인은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시효입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당시 광산 소장은 이미 사망했고 관련된 정치인도 고인이 됐습니다. 진짜 주범들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진술 자체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강요를 받았다 해도 법적으로는 유죄입니다.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와 정치권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퇴직금과 학비를 받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도연은 판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판결문을 써야 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법리적으로는 명확했습니다. 허위 진술은 범죄입니다. 강요가 있었다 해도 가명 사유일 뿐 무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의일까요? 진짜 범죄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희생양뿐인데 희생양을 처벌하는 게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탄광 입구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와 그 옆에 어린 자신. 도연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판결문 초안 뒤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웃어주던 아버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판사로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도연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사라졌어요? 나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판결문을 보며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든 게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왜 날 두고 갔어요? 나는 그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도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출세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따뜻한 손길을, 그 환한 웃음을 그리워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판사로서가 아니라 버려진 아들로서 울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알았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것이었다는 걸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판사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판결문을 봤습니다. 법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죄. 법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 뒤에는 한 아버지의 희생이 있고 한 아들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참으며요. 이 판결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얽힌 부자의 인연을, 희생과 원망을, 사랑과 슬픔을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알았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걸요. 아버지의 고백, 아들의 붕괴.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판결문을 거의 완성했지만 마지막 한 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양형 부분이었습니다. 징역형인가, 집행유예인가. 펜을 들었다가 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판사실에 앉아있던 도연은 문득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다고요. 40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판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요. 다음 날 오후 도연은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법원에는 개인 용무가 있다고만 말하고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까요?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도연은 관계란에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기타라고 적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도연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교도관의 안내로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크릴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4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도연이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정하게 물으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박만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목이 메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등록금 때문이었죠. 제가 대학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버지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박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처럼 살까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나처럼 평생 땅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까봐 무서웠다. 너는 똑똑했어. 공부도 잘했고 꿈도 있었지. 그런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할까봐 도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퇴직금 전액에 내 학비까지 준다고 했어. 그 돈이면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충분했지.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래도 아버지는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박만수가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내 인생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떠났다.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다시는 널 찾지 않기로 했어.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법정에 오셨어요? 왜 하필 제 앞에? 몰랐다. 박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님 얼굴을 보고 알았어.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판사가 됐구나. 박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교도관에게 허락을 받고 아크릴판 아래 작은 틈으로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등록금 영수증, 학비 납부 확인서, 그리고 호적 정리 서류. 모두 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40년 동안 이 서류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대학 졸업했다는 소식, 사법시험 붙었다는 소식, 판사 됐다는 소식. 다 신문에서 봤다. 박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신문 기사를 오려서 모았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지. 아버지 노릇은 못했지만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도연은 영수증을 보며 울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꺼내봤을까요?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미안하다, 도연아. 박만수가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도연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다. 도연은 아크릴판에 손을 댔습니다. 박만수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마주했습니다. 닿을 수 없지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함이요. 아버지. 도연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판사 김도연이 아니라 아들 도연으로요. 그 순간 40년간 버텨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냉정함도 모든 게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로를 용서할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박만수가 일어섰습니다. 도연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되었다는 소식? 신문에서 봤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됐다. 아버지는 이제 됐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 판결의 순간 숨겨진 반전. 선고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양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없이 고민하고 울고 번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도연은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완성된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도 함께요. 도연은 그 사진을 판결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광산 사고 진실 규명과 관련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니까요. 도연은 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법복은 여전히 단정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전원 기립.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판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유족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만수.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이전보다 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이후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아버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피고인 박만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탄광 사고의 전말, 회사의 은폐 시도, 박만수의 허위 진술, 그리고 최근 밝혀진 진실들.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제안, 아니 사실상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판결문을 넘기다가 사이에 끼워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탄광 입구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꼬마 아이.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단순한 유죄, 무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김도연 판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들과 그 유족들입니다. 그들은 20년간 진실을 몰랐고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유족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앉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또한 피해자입니다. 회사와 정치권의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한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악마와 거래했습니다.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박만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판결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조용한 법정에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으로 쏠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사진을 주우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은 판사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진을 주었습니다. 탄광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법정 앞 몇몇 사람들이 사진을 흘깃봤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판결문 사이에 다시 끼웠습니다. 다시 판사석에 올라앉은 도연은 판결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양형 부분이었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은 모든 진실을 담을 수 없고 모든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공정함을 지켜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범죄자들은 이미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사망했습니다. 남은 것은 강요된 침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뿐입니다. 도연은 양형 사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시대의 폭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가난한 광부였고 아들의 미래를 담보로 협박당했습니다. 허위 진술은 범죄이지만 그 배경에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읽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집행유예.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놀란 표정이었고 변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반응한 사람은 박만수였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은 그대로 엎드려 울었습니다. 40년간 짊어진 짐이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판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도연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법정 직원이 외쳤습니다. 전원 기립.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도연은 판사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노인. 한때는 산처럼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리는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40년 만에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용서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정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바쁘게 기사를 쓰기 위해 나갔고 방청객들도 웅성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판사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박만수가 교도관과 함께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에 곧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서 있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만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만수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만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님. 아니, 도연아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처음으로 법정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요. 박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었으니까요. 도연은 처음으로 피고인석이 아닌 곳에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법복도 벗었고 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평생 원망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떠나셨는지, 왜 돌아오지 않으셨는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석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였다는 거요. 박만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9분 등 떨리는 어깨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도연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한때는 산처럼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박만수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도연을 달래주던 것처럼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다. 저도요. 아버지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원망했지만 그리워했습니다. 밉다고 생각했지만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석방 수속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수가 도연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실 곳이 있으세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냥 어디든 좋아.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괜찮겠니? 내가 너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아버지는 제 짐이 아닙니다. 제 가족입니다. 도연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박만수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석방 수속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박만수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박만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고 도연은 자신의 삶을 들려줬습니다. 신문에서 내 소식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됐다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희생하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박만수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니? 네. 그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만수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된 부자의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도연의 판결문 쓰는 손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냉정하기만 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법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동료 판사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도연은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탄광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폐광이 되어 조용했지만 박만수는 그곳을 둘러보며 옛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가 일했단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왜냐면 집에 가면 너를 볼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탄광 입구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 찍을까요?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40년 전처럼 탄광 입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도연의 책상 위에는 이제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40년 전 흑백 사진과 며칠 전 찍은 컬러 사진.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미소는 똑같았습니다. 버려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지키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